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골목길 자본론의 저자이신 연세대학교의 모정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모 교수님은 골목길 자본론 이외에도 작은 도시 큰 기업, 또 최근에는 인문학,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다, 이런 화면에서 보실 거예요. 이런 아주 굉장히 새로운 메시지를 던져주는 저작을 많이 하고 있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골목길 자본론 지난 시간에서 오늘 또 주로 성공한 사례를 중심으로 또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심각하죠.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고, 또 거기다가 상권을 개발하고 새로운 산업활동을, 생산활동,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새롭게 창출해 나가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는 정말 누구라도 실천할 수만 있다면 실천하고,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을 많이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우선 우리 모 교수님 골목을 골목답게, 골목길 자본이 육성하게 만든 사례를 좀 소개해 주세요. 먼저 해외 사례가 많던데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의 티옹바루, 네. 이런 화면의 사진을 보실 거예요. 네. 이제 싱가포르, 우리가 보통 싱가포르 하면 이제 마천루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러면 보통 마천루가 아니면 차이나타운, 아니면 그렇죠. 인도인들 타운, 거주지, 워낙 작은 도시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에트닉 네이버후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 유형만, 그러니까 빅 쇼핑센터나 마천루 아니면 이렇게 에트닉 동네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10년 전부터 싱가포르 그냥 보통 주택지예요. 주택지에 이제 소소한 가게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골목상권이라는 건 말씀하신 골목타워 다운다면 주민 문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주민이 즐기는 동네 사람들이 문화, 동네 사람들 즐기는 문화를 음. 가서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인데, 거기에 이제 주택지에 이제 그러려면 골목상권이 되려면 최소 4개 업종이 핵심입니다. 초기 단계는 일단 커피가 중요해요. 커피가 어떤 스페셜티 커피에서 스타벅스를 능가할 수 있는 어떤 동네 커피 전문점이 있고, 그리고 또 베이커리, 빵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피하고 빵 같이 가는군요. 주축이 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서점이에요. 서점. 독립 서점. 그럼 상당히 문화적이네요. 우리는 서점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서점이 어떻게 보면 들어가야지만 골목상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골목상권을 문화지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티옹바루도 가도 다양한 서점이 있는데, 미술책을 전문으로 하는 서점, 소설을 전문으로 하는 서점. 그러니까 이제 문화 예술계, 예술가들, 소설가들이 거기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약간 보헤미안이라고 하듯이 이 동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티스틱하게 바뀌면서, 그러면 거기에 이제 조그만 스테이라고 부릅니다. 요새는. 근데 골목상권,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게스트하우스. 그래서 이제 골목상권 1.0을 이해하시려면 이 골목상권이 가게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공간이라고 불러요. 공간. 공간. 상당히 문화적으로 멋있는 말을 붙이네. 그래서 요새 최근에 좋은 공간이 어디 이렇게 물어봐야지, 이걸 가게라고 부르고 식당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라는 개념은 알겠어요. 어떻게 보면 건축가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공간 기획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자기 가게를. 최근에 이태원에 어느 호텔을 완전히 리노베이션 했었는데, 네네. 거기 얼마 전에 지하에 가보니까 우리 모 교수님 얘기하는 그런 개념들을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이제 이해가 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복합문화 공간이라서 어떤 이제 다양한 용도로 쓰는 거니까, 복합 용도. 이렇게 보면 동네가 복합 용도이듯이 요새는 한 건물에 한 가지 업종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홀에도 책도 팔고 커피도 팔고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팝업 스토어도 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창조적으로 여기를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지금 어떤 상권의 어떤 진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 동네가 이제 주민과 여행객의 비율이 한 7대3 정도 되면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주민 문화를 우리가 가서 경험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밀레니얼들 여행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난 싱가포르 가서 현지처럼 살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파리 가서 현지처럼 한 달 살고 싶다 했을 때 골목상권에 가지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곳을
샤핑이 아니라고 그랬죠. 샤핑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거기서는 다양한 공간을 다 뭐 그리고 소통한다, 교류한다, 소통한다, 교류한다. 그리고 뭐 그렇겠네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사람과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과 여행자를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라운지 개념이 많아서 커뮤니티 호텔 이런 그 업종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어떻게 뭐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알아서 협업하도록 그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공간들인 거죠. 예. 플랫폼이 좋은 표현일 것 같아요. 네네. 기차역이라는 것은 원래 많은 곳으로 가는 다양한 열차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개념인데 네네. 우리가 인터넷이나 온라인에서는 플랫폼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네. 실질적인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그런 표현을 안 쓰는데 지금 플랫폼 같네요, 정말.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에서도 플랫폼이 돼서 어떻게 보면 동네 사랑방이 되려고 하고 그렇네요. 어떻게 동네에 어떻게 보면 앵커 스토어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 히피들이 성공한 골목길 그것도 네. 예를 드셨던데. 근데 이제 버클리가 아시겠지만 60년대면 이제 학생 운동에 이제 반전 운동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동네였는데 어떻게 보면 전 그 70년대, 80년대로 가면서 히피 세대가 어떻게 보면 기성 세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류 사회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지향했던 가치들, 뭐 그러고 보면 뭐 채식이라든가, 뭐 커피라든가, 뭐 건강한 빵, 그런 그 생활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되면서 고급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버클리 가면 그 노트 버클리의 고음의 게토라고 그래서 그런 그 채식, 뭐 건강한 빵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가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게 옛날에 히피들은 뭐 노숙하고 그랬지만 굉장히 고급. 그래서 뭐 거기에 보면 로컬 푸드를 어떤 캘리포니아로 쿠진으로 개척한 뭐 셰파네스라는 식당도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당들이 그러면서 어떤 그 버클리가 우리 전통 생각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고 어떻게 보면 깨끗하지 않은 동네였는데 어떻게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서 고급화된 거죠. 그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버클리 대학이 있고 그런 캠퍼스 문화하고 그때 일종의 시대 정신, 시대적인 조류 이게 결합해서 생겨난 거겠죠. 그래서 이제 보보라고 해서 부르주아랑 결합이 된 거죠. 보헤미안에서 그래서 이제 보보 문화가 거기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브루클린 하면은 대개는 그렇게 아주 신선하거나 산뜻한 인상을 안 갖고 있는데 이 작가들의 도시 브루클린 그것도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보헤미안 그 동네 하면 뉴욕 하면 그리니치 빌리지예요. 그리니치 빌리지라 해서 뉴욕대 주변에 거기 예술가들이 모여서 30년대부터 세계 모든 뭐 혁명적인 사상 거기서 나왔을 정도로 그 유럽에도 이민 온 그 지식인들이 모여서 거기에 이제 카페 문화. 30년대부터. 네. 거기서 그러던 동네였는데 아무래도 거기도 이제 임대료가 비싸고 하니까 이게 이제 확산되는 과정에서 뭐 이스트 빌리지로 갔다가 더 싼 데로 간 거죠. 약간 도심에서 자꾸 멀리. 그래서 이제 네. 브루클린으로 간 거죠. 네. 이제 브루클린을 가면서 어떤 현상이랑 결합이 되냐면 이제 독립 서점이랑 결합이 돼서 거기에 그 독립 서점을 한 20개 창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독립서점이 거기 있으니까 독립서점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그 로컬 작가들과 그 독자의 어떤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로컬 작가를 발굴하고 로컬 작가들을 어떤 뭐 북토크를 하고 세미나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러면 출판사가 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책문화 도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작가로 유명한 사람들 만나고 싶으면 브루클린을 걸으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동네니까 현대도. 걷고, 네. 네. 그럼 거기는 책방에 사람들이 많이 가고 거기서 뭐 교류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기관이 독립서점. 독립서점. 예. 모 교수님 두 가지 사례에서 티용바로하고 또 브루클린 네. 아까 히피에서도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공통적인 소재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나요? 커피, 그렇죠. 베이커리, 빵. 베이커리, 예. 책방. 예. 책방이 어. 제일 중요합니다. 책방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게스트하우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요새 동네 여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성세대는 뭐 자연 그 뭐 환경이라든가 뭐 문화 유적지를 가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북스테이에서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 가서 그냥 게스트하우스 들어가서 책 읽고 주말 보내는 동네 문화를 즐기고 오는
그러려면 제가 보면 2박 3일을 체류할 수 있는 동네가 많이 늘어난 거죠, 우리나라도. 그러려면 독립서점이랑 스테이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몸과 마음의 양식이 같이 있어야 되네. 커피하고 빵 먹고 마음의 양식으로 책도 읽고 그래야 같이 모인다는 거죠. 기본이고 이제 다른 업종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4개 정도만 되더라도 시골의 작은 마을도 여행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좀 눈을 돌려가지고 네. 요즘 모교수님 엄청 바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자체마다 불러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자문하라고 엄청 바쁘다고 들었고요. 오늘 모시는 대로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스타벅스가 들어가야 상권이 형성된다. 스타벅스 임팩트다. 이거 스타벅스 선전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객관적인 학자 입장에서 이게 뭐예요? 글쎄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간다면 총장님이 어디 가셨을 때 우리가 모르는 동네인데 스타벅스가 딱 있으면 굉장히 반가워요. 반갑고 안심이 된다. 그러니까 뭐 최소한은 해결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스타벅스 정도의 수준은 문화는 즐길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100% 로컬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느 동네든지 글로벌 로컬이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7대 3 정도. 예, 7대 3 글로컬 정도. 7대 3 되려면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여행자를 안심시키는 브랜드는 스타벅스죠. 그리고 뭐 우리 그 젊은 청년도 그렇고 그래서 그 스타벅스가 들어가면 저는 최소한 그 거리는 살린다고 합니다. 거리는 살린다면 거기는 새로운 형권이 형성돼서 다른 가게가 들어가서 상생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그런 의미에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브랜드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냐면 모든 그 사람이 기다리는 자기 동네에 왔으면 좋겠다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스타벅스가 오면 다 반가워합니다. 저는 커피를 그렇게 즐겨하지는 않아서 그렇게 생각 못 했었는데 제가 아주 오지에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의 오지에 여행할 때 맥도날드 간판을 보면은 너무 반갑죠. 여기서는 맥도날드는 그래도 먹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스타벅스 역할을 그럼 그게 브랜드 파워인 거죠.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지역화를 한다고 해도 스타벅스나 아니면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 그렇게 브랜드 파워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파리바게뜨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더라도 파리바게뜨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수준의 어떤 그렇죠 도시 문화는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안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그 글로벌 브랜드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로컬 브랜드가 있어서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 매력적인 상권인 거지. 그건 뭐 다 로컬만 있다고 해서 매력적인 건 아닙니다. 좋은 지적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의 아라리오 길이나 대전 성심당 이런 것도 지적하셨는데 서울 사례나 이 중에 좀 대표적으로 소개하실 거 있으면. 이제 우리가 서울 사례는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이제 지역을 가면 제주도를 보면 우리가 제주도의 어떤 그 상권이라는 개념이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제주도에 한 장소를 가는데 한 5년 전부터 이제 제주 원도심의 탑동에 한 그 미술관이 들어갔어요. 아라리오 뮤지엄이라고 뭐 아시겠지만 천안에서 시작한 어떻게 보면 큰 기업입니다. 서울에도 미술관이 있는데 제주도 탑동에 들어가서 어떤 사업을 했냐면 그 4개 코너에다가 미술관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다 빨간색으로 그래서 그 탑동이 어떻게 보면 아라리오 뮤지엄 타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다른 나라에도 거의 보기 힘든 건데 미술관이 정부의 지원 안 받고 낙후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또 상업시설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빵집, 커피집, 이탈리안, 편집샵. 그래서 하나의 자체 상권을 조성을 해서 탑동은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골목 상권으로 만든 사례입니다. 그 성심당이야 보면 너무 당해요. 이게 대전의 대전 시민의 프라이드는 성심당이에요. 근데 이게 뭐 절대적으로 사랑받는 브랜드인데 그 성심당 본점에 가면 성심당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성심당 브랜드들이 7, 8개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거기 가면 그 모든 유동인구가 거기 중심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성심당이 없는 대전 원도심이라는 게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군요. 어떤 앵커 스토어인 거죠. 그런 역할하고 서울은 뭐 어떤 어디 동네 가더라도 이런 앵커 스토어를 찾을 수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골목 상권은 4개 지역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홍대, 이태원,
삼청동 가로수길 2005년 정도 되면 우리가 골목상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제 집계로 하면 서울에 한 60개 정도의 골목상권이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150개 정도. 저는 그중에 몇 개도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아주 새로운 밀레니얼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우리 연세대학의 모종린 교수님을 모시고 골목길 자본론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